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너도 나도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면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의석수 늘리기 경쟁 구도로 좀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결국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40명 뽑은 중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좀 전화를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국이다. 네. 자, 미래한국당에 정말 좀 놀라운 독자 공천이 있었고요. 통합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수정이 되나 싶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호한 결단 얘기를 하자마자 미래한국당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 수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투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통합당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거기서 또 파견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나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야 자기들의 주관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최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통합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황교안 대표의 저런 말이나 통합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정 부분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게 통합당이 원래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고집을 계속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대표를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나리오가 일정 부분 그대로 적용돼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위성정당인 듯 아닌 듯 독립정당인 듯 아닌 듯 좀 애매한 상황인데 한성교 대표가 결국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퇴를 했고요. 어린 왕자의 꿈을 막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어린 왕자의 꿈은? 글쎄요. 근데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참 보기 드문 표현이죠. 어린 왕자의 꿈이라는 건. 왜냐하면 그 선거라는 건, 총선이라는 건, 공천이라는 건 유권자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꿈을 표로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왕자는 사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16년 정치 인생에 지금 마감을 한다. 그 마감을 하면서 하시는 개혁적인 그런 이 공천으로서 이 정치 인생을 마지막으로 멋지게 장식하려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어린 왕자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신의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만큼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것 참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통합당이랑 뭐 자매 정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20명이 실제로 이 통합당 계열 또는 보수 우파 계열의 정당들에서 보완해야 될 인물들 혹은 또 함께 꼭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선보여야 될 인물들이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로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한성교 대표가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가소로운 권력, 한줌 권력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대상이 이제 황교안 대표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뜯어보면 저는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실제적으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절대적인 어떤 발언권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상황은 예.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부를 지금 겨냥한 거예요. 통합당 지도부가 어쨌든 본인들이 뭐 측근이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꼭 비례대표에 넣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본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표는 본인의 의사든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거기가 그 발표 내용이 한성규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섞인 얘기였잖아요. 그 뒤에 분명히 지도부의 전체적인 어떤 그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예.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사적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력을 넣어서 황교안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서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퇴한 한성규 전 대표가요. 황교안 대표가 박진 전 의원 등에 대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박 전 의원이 강남 을 후보로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일단 읽어야 됩니까? 네, 한선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사퇴를 하는 건 압력 때문이다. 뭐 본인 말씀처럼 불출마 선언도 했고, 근데 예. 당 대표 물론 위성정당이지만 당 대표까지 하는데 사퇴를 한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좀 전에 그런 그 시쳇말처럼 이렇게 비판한 것 말고도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황 대표와 만났을 때 황 대표가 요구한 것들 그걸 내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예. 당에서 저쪽 당에서 나를 이렇게 물러서게 만든 게 아니냐. 그 중에 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박진 전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겁니다.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박진 전 의원은 사실 종로구에서 16대에서 17대, 18대 내리 3선. 내리 3선입니다. 예. 그것도 손학규 대표라든지 혹은 김홍신 의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되게 예. 잘 알려진 또 그 경선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고 막강한 그런 후보들과 경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강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이 됐다는 그렇죠. 그 4.3 말씀이죠. 12년. 예. 그러니까 12년 동안 종로에 정말 조직을 잘 다져왔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그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성교 당 대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좀 사천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종로구에서 예. 사실 당선되기 위해서 박진 전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그 비례에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 자신은 그거는 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사감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박 전 의원을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 종로가 그만큼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한성규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 종로는 박빙보다 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많습니다. 또 워낙에 뒤늦게 또 참여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박진 전 의원은 사실상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도 받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뭐 권위자라고 또 이렇게 평을 받고 또 상대당으로부터도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칭송을 받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 구가 지금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비판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선대위원장의 비판 때문에 사실 강남구 3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구민들에게 가장 그래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네.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시민단체에서 황교안 대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 미래한국당이랑 미래통합당이 한몸 정당임은 다 아는데 이걸 또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쪽도 나와요. 법에 어긋나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선거법, 정당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나 이제 정당 대놓고 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약간 모호한 표현을 써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황교안 예. 대표 입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절대로. 다른 당 얘기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도 뭔가 예를 들면 공천은 공천을 바꾸라든지 뭐 예.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충분히. 선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거 공천을 바꾸라, 이렇게 다른 당이 이게 A라는 당이 다른 정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나 국민 모두는 알고 있죠, 사실 자매정당이라고 위성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네. 뭐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나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 자체는 사실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정당에 개입할 수 없고 공천에도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물론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하는 압력을 넣는 것을 일정 부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예. 든다고 저는 봐요. 이게 어쨌든 압박은 되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래 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을 조금은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과 논란은 계속 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통합당만 문제겠으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거대 양당이 실제 비례정당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 개입하는 것을 안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상황이 됐다. 그걸 정의당은 최대한 압박을 해서 가능한 그 어떤 압력의 수위를 좀 줄여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미래한국당 지도부 한성규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바로 구성이 됐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신임 당 대표가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공천 작업을 뭐 아무래도 다시 하게 될 테고요. 그럼 기존에 공천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칫하다가 굉장히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아마도 이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당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물론 그 공천 명단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든지 그러면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새로 신임 어떤 지도부를 꾸려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지금 다시 추천을 받고 공관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안에서 반발을 하겠죠. 반발을 예. 하는데 그 반발에도 무릅쓰고 지금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발을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2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럼 그러니까 지역구의 반발과 비례의 반발은 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지만 비례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뭐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반발과 비례 후보의 반발, 지역구 후보의 반발은 좀 강도가 틀리고 또 반발을 한다고 해서 대상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한성규 대표나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마도 공관위원장을 지금 배제하고 지금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강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요. 예, 예. 자, 여당 쪽 이름도 확정된 더불어시민당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여기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우리가 주도하는 비례연합 정당은 아니다라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점점 이제 이게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시스템을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이 비판이 지금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종훈 평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공천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예. 이미 했었고 그런 이제 또 공당이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히는 새로 들어온 정당들 뭐 아시는 것처럼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자체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그냥 맡겨놨을 때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떤 후보가 비례 후보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뭐 주도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위성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례 정당, 그 정당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가 민주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2명이 가서 공천 과정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다만 한계는 분명히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 그건 그냥 검증 작업만 해야지 거기에 공천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지금 그렇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민망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 앞에 정말 미안한 상황인 거 맞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최대한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정말 검증 작업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내는 데 시스템이 필요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개입하는 거 그 자체는 예. 뭐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지만 이게 다른 논란으로 번져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건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범죄 전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것만 걸러내는 거지 개인적 성향까지 그렇죠. 검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인데,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일부 신생정당 대표들 전력을 좀 보면 저희가 비디오 파일을 좀 보면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알려졌습니다. 뭐 본인은 모함 사건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 또 평화인권 가자평화인권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한 달을 28일, 1년을 13개월로 계산한 마고력을 주창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조금 봐서 특이한 전력이나 문제가 되는 이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정치국민개혁연합인가요? 두 가지가 시민을 위하여 하고 예. 정치개혁연합 이 두 가지 중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잖아요. 그 네. 민주당이 함께 손을 잡을 그 단체를. 근데 차라리 이쪽 정치개혁연합은 그 이전부터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 손을 잡았던 그런 단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합민주신당 시절 손학규 대표가 이끌었던 시절에 문성근 배우가 뭐 이렇게 그 시민 단체를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 손도 잡고 다시 뭐 분당도 되고 하는 과정이 늘 있어왔다. 이미 검증된 분들이. 측의 원로. 예. 원로죠. 함정우 신부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하승수 변호인 사까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당들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보면 한 2, 3개월 내에 만든 네. 정당들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권기재 대표라는 분이 지금 이 국세청에 근무하던 시절에 시민 지역 봉사 단체 세 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예. 당했는데 이분의 해명은 이겁니다. 이 자기가 공무원 시절에 늘 있어왔던 그런 비방이었고 당사자들과 다 합의했다. 그리고 기소유예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해명이 좀 부적절했던 게 뭐냐면 기소유예라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 기소유예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쨌든 합의를 봤는데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근데 예. 검찰이 봤을 때 전과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어쨌든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처분이지 죄가 없다는 처분이 아닌데 이분은 죄가 없다는 투로 지금 해명을 예. 하는 어떤 상황이라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에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건 틈새 질문인데요. 신생정당 중에서 가자환경당, 네. 가자평화인권당, 가자가 많이 붙습니다. 이게 번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번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번호를 배정할 때 이제 어차피 준연동형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번호를 순번을 정할 때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 전 선거에서 몇 %의 득표율을 가졌냐 이게 그 다음 기준이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가나다로 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가자를 붙여놓은 건데 그것도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좀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쓴 이낙연 선대위원장. 참 아까 얘기하신 정계련 쪽 그 원로들 좀 앞으로 함께 하자 이런 그 여지를 또 남겼는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그것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잘 풀려가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오랫동안 위해 주셨던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민주당의 호충과 선의를 믿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선의를 믿어달라. 지금이라도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능성은 좀 낮아요. 지금 예.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을 달고 지금 그러니까 물론 문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 민주당이 일단 사과하고 양정철 원장 지금 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의 거치 문제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네.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지 개인적인 네. 판단입니다. 물론 네. 그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정의당이 당연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과 더 많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 네. 물리적으로도 그게 좀 어려워. 27일까지는 사실 예. 명단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들어와서 공천관리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논의의 후보를 어떻게 뽑고 이런 것까지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예, 정의당은 안 하기로 하고 민생당도 최종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봉합이 됐죠. 예. 지금 사실 어저께까지 그 세 3개 그 정파 아닙니까? 근데 새 공동 대표가 오늘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례 연합 가칭 비례 연합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위성 정당, 뭐 거대 양당 중심으로 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쯤에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좀 보실 텐데요. 총선에서 비례 정당을 어디에다 투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이 33%로 가장 높고, 그다음 미래한국당이 23%, 정의당이 7%, 국민의당 5%,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거는 이제 정봉주 전 네.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정당이죠. 4%, 자유공화당 1%,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미래연합정당하고 예. 열린민주당 예. 이걸 합하면은 37%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높은 퍼센트라 할 수 네. 있죠. 물론 이게 끝까지 갈 거냐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도한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게 되는데 어쨌든 연합정당이라고 말씀을 네. 드릴게요. 연합정당이 주축이 되는 그 정당이 제일 많은 지금 퍼센티지를 가져왔어요. 이걸 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란은 많지만 결국은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질 거다. 예. 끝까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논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고 있지만 뭐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분들이 만든 그 양쪽 정당이 만든 뭐 이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결국 논란이 되고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 선거의 막판에 가면 갈수록 이제 얼마나 중도층을 끌어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양쪽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냐 선거 전까지 이게 결국은 이런 비례 정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체적으로 이게 비례 정당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이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어떤 형태로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실수를 안 하느냐가 결국 이 두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결집을 한다. 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도 하는 좀 거죠, 각 그냥. 정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텐데. 근데 지금 비례연합정당하고 열린민주당 이게 분리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합쳐지지 않고 선거를 치렀을 때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게 선거에 더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표가 예. 결과적으로는 열린민주당보다 이번에 비례연합당 예.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주당은 전략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고 있다라고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지고 있다. 네. 결집해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혹시나 탄핵당한다. 이렇게 갈지. 예. 이게 한쪽은 밴드웨건이고 한쪽은 언더더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도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전략으로 그러다 보면 간다. 지지자들은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결집을 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 비례도 역시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예. 모양새로 선거 전략이 짜여질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도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네. 우리 비례연합당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몰리다 보면 제가 보기엔 열린민주당이 이 지금의 어떤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여론조사보다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이건 또 뭐, 반대로 네. 제가 하나 또 의견을 제시해 보면 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비례연합정당 있잖아요. 이 정당이 예를 들면 여러 소수 정당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핵심 지지층 중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예.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럴 때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대안이 뭐겠습니까? 정의당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민주당 계열이지만 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 지지층 중에 혹시나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정의당을 선택하려고 했다가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열린민주당에게 표가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열린민주당으로서의 지지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 조금만요. 만약 그렇다면 이 표는 비례연합당 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정의당 표를 갉아먹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선명해야지 그것을 이 차선의 어떤 선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의당 표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으로 가는 표지 비례연합당 표가 낮아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는 선거 치르고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이정미 대표가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얻어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인데 이게 좀 산으로 가고 한참 산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으로 연일 시끄럽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이 싫다. 반사이익으로 뭐 이런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표가 오히려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번 총선에서 정당 투표 20%를 얻겠다 이런 포부를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총선 목표는 저는 정당 투표에서 20%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20%를 얻으면 제대로 거대 양당을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견제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들자면 국회에서 매기 역할을 해서 거대 양당들이 함부로 자기의 그런 힘을 휘두르지 못하고 국민 눈치 보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국민의당 당사 있고 예.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집에서 지금 화상 기자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정당 투표에서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을 때 5%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그냥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예.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초창기에 국민의당 처음 만들으셔가지고 선풍적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 그때 뭐 20% 넘게 지지를 받았죠, 사실은. 그때는 안철수 대표, 현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었고 시작해서 뭔가 기대감도 있었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네. 열망,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뭐 서울시장 출마하려다가 안 하셨고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또 그러셨고 그다음에 대선에 출마했는데도 그렇게 되셨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총선에 이 전 총선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기대감이 검증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그 뒤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예. 여론조사를 네. 정치과학으로 봤을 때 4년 전에 한번 돌아와 보면 20대 총선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국민의당 선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득표율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 국민의당이 14.9%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니요,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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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득표율. 실제로 예. 20대 총선에서의 득표율이 득표율, 14.9%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지역구 후보도 많이 당선이 됐고 녹색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지역구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양당의 어떤 진영 싸움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한 5%포인트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신다. 예. 어쨌든 이번 그 선거에서는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할까 이 부분도 걱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필수, 그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안까지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실 때 예. 기표 용기가 있잖아요. 이걸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혹시나 감염된 분이 잡았던 그 기표기를 또 잡게 되면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닐 장갑 쓰고 1m 이상 반드시 떨어져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시간을 좀 늘리든 아니면 사전 투표일을 좀 늘리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뭐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여지고 예. 이런 대책들을 더 촘촘히 세워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세밀한 대책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예, 긍정 평가는 전주하고 같고요. 부정 평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보다 3%포인트 감소를 했거든요. 자, 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자,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났을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어느 정도의 어떤 시점, 초기에 한 1, 2주, 3주 정도의 시점부터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는 사실 부정평가가 좀 낮아지고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높아지는 어떤 여론조사도 예, 있거든요. 이건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피부로 와닿는 재난이 점점 심각해졌을 때는 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로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을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힘을 보태야 된다든지 네. 혹은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모아지게 돼 있거든요. 9.11 테러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네, 테러 이후에 예. 이제 높아졌다. 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기 상황에서의 이제 단결, 어떻게 보면 그런 민심이 표현된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제 첫 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어제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어려움부터 좀 버티게 하자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 같고, 아마 다음부터는 좀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들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붙여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을 하면서 8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좀 그래픽을 주시면 예. 이건 이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혜택을 박탈하는 건 이중차별이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 부분은 정부 예.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걸 100% 수용할지는 저는 뭐 미지수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개방을 지금 물론 미국은 그렇게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의로 하는 행동이 정치적 쟁점화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두고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분다 아래에 있는 분들한테만 예.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걸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네.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돈은 지급하되 차별화된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복지 아닌 경제 정책에서 평상시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자들이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이재명 지사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언제나 기본소득을 원래부터 이제 예. 주창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 기본소득은 계속 줘야 돼요. 예. 월급처럼 계속 다달이 주는 게 기본소득이고 재난수당은 한 번에 이제 어떤 목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20만 원씩 주는 게 이제 재난수당인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표현은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의 채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건 좀 힘들다. 추경도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국가 채무가 지금 40%의 우리 합의된 선을 깨트려질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예. 여기에 기본소득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다음에 세금을 안 거치는데 어떻게 500조를 버틸 거냐 하는 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뜻은 어찌됐든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뜻과 상관없이 재정적인 걸 고려했을 때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찬반 양론이 다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논의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가 계속 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화스와프 한미 간에 체결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제 코스피 뭐 1,500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할 점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개인들이 계속 사는 행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뭐 상당히 어렵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경제에 가장 민감한 곳 주식시장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코스피가 1,600선인 그렇죠. 밑으로 가서 거의 뭐 증권시장이 패닉인데 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가겠죠. 예. 아직 바닥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병이 어떻게 잡히냐 그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또 유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또 어떻게 될 거며 여러 가지 지금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근데 단적으로 지금 뭐 연일 무슨 뭐 미국 연준위에서 뭐 이자율을 뭐 거의 제로로 내린다 무슨 몇 그 조 달러를 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한 2시간 지나면 주식시장 다시 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들은 계속 그러니까요. 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예. 전 세계 경제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코로나19 이 문제가 이 예. 하나로 끝나는 게 유가 문제도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어떤 정보나 이미지가 퍼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한몫 잡아야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젊은 세대들 혹시나 본인이 여윳돈이 없는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다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그걸 가지고 투자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기관 투자자는 아니고 개미 투자로 소위 얘기하는 일반 투자자는요. 예. 정보를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식이 떨어진 거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뭔가 얻어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지만 예. 기간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위험한 투자는 안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이 계속 사다 보니까 이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동학이 어떻게 됐죠?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처참하게 사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동학 개미들 해서 개미들이 뭐 바치고 있다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초보자들이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이 지금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1900년대 초기에 벌어졌던 대공황 시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되면 모든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차라리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빚내서 투자하는 거 절대 금물이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